자, 오늘의 정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4당 의원들과 함께합니다. 후보들의 기호순으로 자리를 하셨는데요. 민주당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나오셨고요. 또 국민의당 이영주 의원,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자,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리포트 들으셨습니다만 이제 대선이 2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식적인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 각 당의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철희 의원부터. 거기 요새 잘 나가니까 좀 분위기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선거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사실 방심하는 거거든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고요. 사실 안철수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와서 저희도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저희가 이렇게 여유를 가지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가야 된다. 그래서 더 지금 단속하고요.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순서를 잠깐 건너뛰어서 그럼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기세 좋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지율이 잠깐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식 선거일을 기해서 새롭게 시작하자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잡는다. 자, 자유한국당의 정영규 의원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 네, 뭐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얘기 2주, 3주 전에도 하시는 아니, 근데 그게 다른 것이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워낙 낮고 특정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든가 빅데이터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일주일 전하고 확연한 차이를 그래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지율은 늘 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의 의석수인 기호순으로 좌석 배치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도 늘 변할 수 있는 지지율에 따라서 편성도 하고 뭐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다음 있습니다. 주에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30% 이상으로 올라가시면 자리 좀 다음 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0%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요? 네, 분명히 올라갈 알겠습니다. 네. 자, 바른정당의 죄송합니다. 바른정당의 장제원 의원. 예, 저희들은 상당히 공무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지난번에 토론회를 보셨듯이 유승민 후보의 정책적인 탄탄함 그리고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정책을 완전히 소화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래서 오늘 한길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유승민 후보가 지난 토론에서 가장 잘했다가 28%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고무된 상태에서 그러나 굉장히 비장한 마음입니다. 보수 진영이 완전히 괴멸된 상태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남은 보수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수를 복구하고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려야 된다는 절박함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각 당 모두 이제 오늘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니까 아마 총력전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자정부터 제19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대선 후보 5사람의 첫날 메시지부터 보고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상 최초로 전국적 지지를 받은 첫 대통령, 시대교체, 정치교체, 세대교체의 문을 연 첫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만든 역사적 대선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서민 경제가 살아야지 국민들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운동 첫 시작을 서민의 삶과 예한이 서려 있는 이 가락시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이 지켜지는 그런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게 국방이든 이런 소방이든 경찰이든 그 부분에서 저는 뭐 전혀 뭔가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이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 청소 노동자, 검수 노동자들처럼 저도 우리 대한민국 깨끗하게 청소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쓰는 노동자들 제대로 대접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자, 일부 후보들은 지금 자정 땡 하고 올리자마자 현장에 가서 저런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구에서,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서울 종합방재센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경기 고양 지축 차량기지에서 각각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후보들이 많으니까 읽어드리기도 힘든데, 자, 뭐 그렇지만 처음에 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첫 수를 어떻게 두느냐 이런 게 중요할 텐데, 문재인 후보가 오늘 대구로 가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첫 행보는 되게 그냥 저기 가는 거 왜 가는구나라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면 제일 좋은 건데요. 문재인 후보가 대구로 간 거는 본인이 통합, 국민 대통합, 또 정부터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동안의 정치 현실을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특정 지역에 많은 표를 얻고 특정 지역에서는 거의 홀대받는 그런 대통령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아까 동영상으로 보셨다시피 문재인 후보는 전국에서 그런 지지를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저희 당으로서는 또 문재인 후보로서는 그동안 가장 약했던 지지도가 제일 낮은, 그렇죠. 아직은. 그래서 대구를 찾아서 지지를 호소하는 게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데는 가장 적지였다고 저희들은 판단한 겁니다. 자,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을 갔어요. 네. 그럼 뭐 서민 대통령 강조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뭐 홍 후보가 자기가 가진 마지막 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꿈이 그러니까 본인은 무지랭이 출신이다. 그래서 무학의 아버지, 문맹의 어머니 이렇게 컸는데 자기 어머니와 같은 그런 문맹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고 바르게 착하게 사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 이게 마지막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그런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가락시장에서 시작을 한 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인천항에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 어떻게 보면 인천항 생각하면 이제 그 세월호 출발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왜 글로 간 겁니까? 예, 이제 모든 것을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최우선시하겠다는 그런 화두를 던진 거죠.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제 전주, 광주를 한 것에 대해서는 호남이 민주진영의 선봉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도 민주진영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데에 대해서는 호남이 세워주신 후보이기 때문에 호남이 좀 끝까지 책임져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러 가신 거라고 봅니다. 인천을 갔다가 전주로 갔다가 이제 광주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호남 지역을 방문하는데, 근데 이거 우연의 일치입니까? 오늘 그 유승민 후보도 서울 종합방재센터, 그러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와 거의 비슷한 컨셉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오늘 그 12시 시작하자마자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들린 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소방대원들, 참 희생이 있는 곳이 국가가 있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종합방재센터를 갔고요. 오늘 10시에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야외전시장에서 우리 발대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는 사실 우리 한국전쟁 때 우리 낙동강까지 밀렸던 우리 대한민국, 정말 나라를 잊어먹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상징이 대한민국을 지켰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는 안보 위기 또 경제 위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안보 위기를 확고한 국방을 통해서 지키겠다. 그런 메시지와 함께 또 저희들이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같이 역전의 대통령 선거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의지를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각 후보의 포스터도 정해졌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섯 개 당 후보의 포스터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저게 아마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것도 나라냐라는 촛불 때 구호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홍준표 후보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이긴다, 유승민 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렇게 메인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포스터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지난 대선 포스터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지난번에는 왜 좀 다른 쪽을 바라보는 쪽 같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정면을 바라보고 머리 스타일도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뭘 노리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후보는 사실 그동안 이렇게 부정부패, 뭐 비리, 불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잖아요. 또 적폐청산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강성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어요.
강성 이미지. 실제로 근데 사진을 보시다시피 흰머리도 좀 있고 굉장히 소탈한 편안한 모습, 편안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저런 거는 우리 흔히 말씀드리다시피 뽀샵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분이 얼마나 진실된 분인지, 얼마나 인품이 좋으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구호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아주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실제 그걸 구현할 대통령의 상으로서는 서민의 친구고 우리 이웃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 저는 굉장히 잘된 포스터라고 봅니다. 저 포스터가. 예.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건 어떻습니까? 서민 대통령인데 또 한쪽에서는 그 재벌들에 대해서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기업 재벌이나 뭐 지난번 TV 토론 과정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뭐 이런 뭐 공방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아니죠. 사실은 어느 정당이 어떤 아무리 우파 정당이라 하더라도 대기업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고 국민의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선순환의 첫 출발점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정책적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민간 부분에서 많이 만들어내서 그게 바로 서민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대통령 되겠다는 거고요. 또 세로로 그 대한민국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홍 후보가 이번에 좌파 후보 뭐 세 분, 그리고 보수 우파 본인 한 명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그동안에 지켜왔던 우파적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포스터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명이 없고요.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막 유세하듯이 손을 드는데, 저 포스터가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저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좀 전에 이철희 의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포스터를 용으로 새롭게 사진을 촬영한 게 아닙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 있었던 그 장면지 하나를 그대로 쓴 겁니다. 새로이 뭐 이미지를 만들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가운데 국민이 이긴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금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심상정 쪽으로는 각각 서민, 보수, 노동 이렇게 국민의 일계층을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 온 국민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런 취지요. 또 하나는 통합의 메시지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다는 나라, 즉 국가를 먼저 앞세 놓고 있는데, 국가와 국민 중에서는 국민을 넘어설 수가 없다. 암만 국가가 중요하더라도 국민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런 취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당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려의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정확 따지면은 대통령 선거이고 저희 당에 대한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5개 당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셔츠 차림으로 나오셨어요. 예, 셔츠 차림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장 겸손한 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아, 겸손하다? 예, 프로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경장을 해야지 겸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력서가 들어가 있어요. 일하겠다는 의미에서 일하겠다. 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력서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뽑는데 이렇게 충분히 어떤 그 경력을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합격을 시켜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력을 썼는데요. 이력 중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경제학 박사와 KDI 선임연구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승민 후보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구할 경제 전문가로서의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국방위원장을 지냈다는 거 하고 국회에서 국방위원을 8년간 역임했다는 이런 것들을 이력서를 보면 아시게 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구해내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저희가 이력서를 국민에게 제출했고, 국민들께서 저희 이력서 잘 검토해서 합격시켜주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포스트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게 이력서군요? 그렇습니다. 국민들 앞에 이력서를 보여드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왼쪽에 이렇게 써 있는 저거. 그렇습니다. 경제 대통령과 안보 대통령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런데 각 당은 선거 로고송도 만들었습니다. 만든 게 아니죠.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각 후보의 전략이 드러나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가수 홍진영 씨의 엄지척, 뭐 1등이다 이거겠죠. 엄지손가락이니까 엄지척. 홍준표 후보는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이건 뭐 보수적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노래죠. 또 안철수 후보는 고 신해철 씨의 노래를 그대에게라는 노래를, 또 유승민 후보는 노라조의 고등어. 이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노라조 가수, 그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가수죠. 고등어.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이문세의 붉은 노을 등을 차용해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게 그냥 이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선거에서 저 로고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까? 분위기를 분위기 띄우는데? 그리고 후보를 자꾸 상기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이 전국에 다니면은 정당별로 유세차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유세차를 쳐다보는 국민들이 있는데 뭔가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후보를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후보 이미지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들은 사실은 이번 선거가 그렇게 축제로만 이루어지는 선거는 아니지 않느냐. 국정농단 사태에서 벌어진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치얼업이나 상어가족 이 노래에는 어쿠스틱 버전, 그러니까 잔잔한 음악으로 편곡을 다시 해서요. 출근길에 너무 소음에 지치지 않도록 조금 잔잔한 노래를 틀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런 편곡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노래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 문제 얘기하고.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당에 당가가 만들어져 있어요. 당가. 그래서 당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그 당가를 대대적으로 락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길에서 친숙하게만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홍준표 후보는 오늘날 홍준표 후보를 만들게 됐던 게 아마 드라마 모래시계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래시계 OST를 같이 또 모래시계 OST? 예, 그걸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머리들은 많이 쓰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번 선거는 역대 최장의 투표용지를 갖게 됐습니다. 28.5cm라는데,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가 들고 있는 A4 용지인데요. 이게 거의 한 30cm 가까이 된답니다, 세로가. 그러니까 이거와 비슷한 그런 길이로 투표용지를, 유권자들께서는 이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15분이나 이게 나온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뭐, 누구든지 좀 대답을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3억 원이나 기타급이 있는데. 3억 원으로 줄어든 게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줄어든 거거든요. 5억 원이었다가 5억 원에 3억으로 줄었군요. 예,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나름대로 다 뜻이 있으셔서, 뭐 저 중에는 이제 뭐 지명도가 아주 높은 분도 계시고 잘 모르겠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나름대로의 뭐 3억이라는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 10%에도 미달하면 돈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데 지금 뭐 10%에 너 이상 후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양산된 부분은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절대 강자가 없다. 절대 강자가 국민들이 없다.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독보적인 후보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저 정도 후보보다는 내가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그 후보들 보면 절대적으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선적 선택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정말 찍을 후보가 없어 차선이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실질적인 제가 지역구를 드는 민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일 동안 이 후보들이 제가 적임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나타나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제가 보기로는 뭐 절대 강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요. 이 많은 15분들이 다 자기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이런 대선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을 많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본인 홍보하기 위해서 본인 홍보뿐만 아니라 자기 정당이라든지 자기 정견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이번 정치적 테마를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알리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예. 네. 저도 뭐 강자가 없다 이 얘기는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강자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예, 저희가 뭐 강자죠. 제 생각에는 기성질서가 이렇게 좀 한계에 와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도기다. 탄핵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랬기 때문에 누구나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진 거죠. 변화의 시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온 걸로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더 붙이자면요. 사실은 지금 표심이 굉장히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기문 총장의 표심이 안희정 지사로, 안희정 지사의 표심이 지금 안철수 후보로 이렇게 누구 실어서 찍는 표들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티적인 네거티브 투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표심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최선의 선택에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돼서 그런 후보들이 빨리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장면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늘 푸른 한국당 이재우 후보는
저 보시죠. 오늘 복면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저렇게 복면을 쓰고 하자 이건데 근데 뭐 보면은 여기 9호 9번 이재호 해놓고 손가락으로 9번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저게 누군지 다 알 것 같은데 뭐 저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건 그냥 재미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각 당에서는 지금 선거 보조금을 받았고 또 대선 비용은 최대 한도가 509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 만드는 것도 결국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돈을 어떻게 만듭니까?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선거지원금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요. 네. 정당이라는 게 이제 선관위에서 배분해주는 돈이라는 건 되게 의석수, 국회의원 의석수로 많이 그렇죠. 기준해서 나오니까 124억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우선 저런 데서 많이 충당하는 게 있고요. 또 후보가 뭐 펀드를 한다든지 따로 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또 모금하는 게 또 있고. 그래서 509억 원을 다 채울 겁니까? 글쎄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다 만들어진 건 아니죠.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만드는 방법들은 다 비슷할 겁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도 사용한 액수도 480억 비슷했고 모금하는 방법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다가 뭐 저희 의원들도 좀 작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뭐 얘기도 지금 있고. 바른한국당에서 지난번에 뭐 정미경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지난번에 그 정미경 의원이 나와서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각출을 했다. 근데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마 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15% 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럼 돌려받는 돈 못 받을 수도 있어서 그게 문제되지 않겠냐. 뭐 비판적인 관점이죠. 그렇게 얘기하던데 당내에서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렇습니다. 15%는 반드시 넘는다라고 그걸 의심하는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확신합니까? 예, 그건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뭐 올라가는 추세일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주 후반부터 확 달라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고 그걸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객출 그런 운동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건 이용주 의원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돈 509억 다 쓸 겁니까? 아마 저희들 예산은 뭐 거의 그 가까운 정도로 한다고 그러는데 한 450억 정도로만 아마 잠정적 예산 잡아놨다 이렇게 그렇군요.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그래서 한 80억 가량 선거 보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일부는 후보의 후원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소액으로 펀드로 모금하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듣기에 이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좀 그 액수를 많이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돈 정말 국민의 있어요? 혈세로 치르는 선거인인 만큼 굉장히 아껴 쓰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3억 하고 후보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원금 정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조금씩 객출해서 한 90억 뭐 내외 90억? 정도의 작은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정말 대통령의 구속을 통해서 보궐선거 형식이기 때문에 많은 선거를 비용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창당을 할 때 후보를 내지 말아야지 우리 국민들의 도리가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바른정당도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주신 소중한 60억 정도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 보수를 지지하고 있는 또 안정적 국정 운영을 바라는 보수 세력에게 조그만 희망의 씨앗이라도 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대통령 후보 경선을 참 스탠딩 토론을 통해서 바르게 저희들이 치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유승민 후보의 컨텐츠, 정책적 능력 그리고 바른정당의 정직성 이런 걸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각 당의 그 방침이랄까 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서로 좀 이렇게 논쟁하시지 않고 사이좋게 잘 오셨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각 당의 공약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당에 대해서 뭐 가차없이 비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청자들도 뭐 그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자,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주요 공약들도 공개했습니다. 그중에서 1호 공약은 그 후보들의 국정운영 철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랄까 바로미터이기도 한데요.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일자리 책임지는 대한민국, 그리고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튼튼한 자강 안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민 주권형 정치 개혁을
각각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이 5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봤는데, 먼저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5년 전인 18대 대선에 출마하실 때 그때도 일자리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일자리,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공공 부분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부에서는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거고 계속 그 돈을 거기다 쏟아붓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일자리는 뭐 누가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고용절벽이라는 얘기도 많고요.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겪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일자리가 없어서 폐지 줍는 노인이 100만, 200만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은 일자리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재정이라는 게 국민 세금으로 가져와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재정이라는 것이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쓰여지면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답답하기 좀 재정 정책을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비판하거나 반박하실 거 제가 있으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라는 거, 그리고 그게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고 일자리가 복지다.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좌파라고 하는가,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북적, 친북적 이걸 빼고라도 경제정책 측면에서 일자리를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공공 부분에 대한 재정 투입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이게 바로 좌파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파적이라고 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민간의 어떤 창의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라는 거고, 이 좌파적인 거라는 것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정부가 많은 부분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전체에 관여하는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거다. 그런 주장이신 거예요? 그게 비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생산성이 아주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입증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돼 있는,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을 전혀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럼 이철 의원, 이거는 다른 분들 얘기까지 다 듣고 종합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죠. 다른 분들도 뭐 하실 얘기 있는 것 먼저 81만 개의 자리를 공공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그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그 공약 내용을 보면 17만 개 정도는 공무원 일자로 새롭게 창출되는 직종이 맞아요. 하지만 64만 개 부분은 기존에 있던 민간의 영역이 있던 부분들을 공공 부분으로 흡수하는 한 영역이 새롭게 창출되는 영역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부에 81만 개 창출한다는 건 과장된 공약이다. 실제와 다르다. 과장이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공약을 보면 정말로 문재인 후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속에서 공공 일자리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 그 공공 일자리가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라는 방식은 정말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방 인력, 경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소방 인력과 경찰 인력의 부족함은 그 나름대로 다른 문제, 다른 영역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공 일자리 영역의 일자리보다는 그 돈으로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게끔 해주는 것이 이게 지금의 시대의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사실 그 안철수 후보나 저희 우리 우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그 창업적 어떤 그 시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창업의 나라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공 일자리 부분에 81만 개 그냥 시대착오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일자리에 대해서는 뭐 좌파적이다 혹은 뭐 과장된 거다. 또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다른 당에서는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 간단하게 하고 두 번째 다른 분들 또 비판하실 기회를 줘야 되니까. 저는 정영기 의원님이 우선 슬쩍 이렇게 종북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별개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저희는 종북적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슬쩍 걸치고 가시지 말고요. 걸치고 간 게 아니라 그거와 별개로 일자리 문제 얘기한 거잖아요.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 만들고 정부가 적극 나서는 거는 케인즈라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타임지 보시면 우리 모두는 케인즈이라고 그랬어요.
닉슨도 케인즈를 따라가서 닉슨이 좌파 정부입니까? 아니 케인즈를 얘기하면 어떻게 좌파 정부를 얘기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언제 좌파 정부가 있었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이념 딱지를 붙여서 그렇게 쓸데없이 논쟁을 끌고 가려고 하시는지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장에 맡겨놓자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장에 맡겨놓자 그랬잖아요. 뭐 했습니까? 못 만들었잖아요. 안 되는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그걸로 가자고 하는 거는 만들지 말자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일본의 아베 보세요. 잃어버린 20년 되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될다 내 말이죠. 또 하나 창업 얘기를 하셨는데요. 창업 좋죠. 창업 저는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서 네가 네 사업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창업의 기회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왜 그것이 꼭 쪼개듯이 이거는 문제 있고 이거는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다른 후보들의 그것도 계속 저희가 공방을 들고 가야 되니까. 박근혜 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자고 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통해서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만들어내자고 하고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어내자고 하는데 그거 민간 부분에 의한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를 계속 4년 동안 반대했었던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렇게 남탓하다가 탄핵된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 사실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 안 시켜줬잖아요. 정영규 의원님, 어지간한 거 다 해줬어요. 알겠습니다. 어지간한 거는 지금 얘기한 말씀 4년 동안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토론은 격렬하게 해야 돼. 저희가 좀 품격을 지켜야 되니까 시간의 제약도 있고요. 그래서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기회는 가능하면 공평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른 후보들도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이것만 갖고 계속 참고로 일자리라는 우선순위가 공공일자리 81만 개가 돼서는 안 되고요. 혁신기업,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일으키고 또 재벌을 개혁해서 하는 그리고 창업, 혁신기업, 중소기업을 중견기업화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방이나 경찰, 공공일자리의 어떤 부분이 일자리가 모자라는지 보고 그 가운데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공공일자리를 툭 던져놓고 비판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해야 된다. 공공 부분이 우선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 이제 홍준표 후보죠. 홍준표 후보는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인데 주장을 보면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공세 위주의 국방 정책으로 전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세 위주라는 게 공격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국제관계에는 힘에 의한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어떤 북한 핵과 미사일이 준비되고 있으면 이쪽에서 억지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도 외교로 설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국방 예산을 많이 늘리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그게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하고 다르죠. 전술핵을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배치되는 순간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거의 없으면서도 강력한 억지력이 그 핵 디터런스라고 하는 뉴클리어 디터런스라고 하는 억지력이 생겨나면서 상대도 핵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힘을 갖춰놓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하자 이겁니다. 그거에 대한 다른 분들은 반박이 있습니까? 자,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서 큰 난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된 순간 북한과 하여금 핵 폐기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전술핵 재배치라는 논의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미 핵 보유를 정당화시키고 발전에 대한 것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잘못된 정책이다 이러고. 근데 그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똑같이 튼튼한 자강 외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강 외교의 방법이 동북아 평화 체제를 구축하다 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자강 안보를 위해서는 대북 제재 국명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유지하면서도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나 러시아라든지 이 이해관계인들에게 모든 것이 이해관계 다르지 않습니까? 다 불러서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 이거예요? 혹시 비판하실 수 없습니까?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저희들도 전술핵 재배치만 되면은 대한민국이 좀 안보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미국이 지금 그것을 분명히 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그냥 구호가 아니겠냐 싶어요. 그런 것보다는 현재 사드 배치를 추가 배치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국방비 GDP 대비 지금 2.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3.5%까지 좀 끌어올려서
어떻게 우리의 다양한 무기를 개발하고 핵이라든지 미사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자강 국방을 함으로 인해서 안보를 좀 강화해야 된다. 다만 이것은 한미 간의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서 자강항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전술핵 배치는 하나의 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저는 의문을 표합니다.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철수 후보 얘기인데 그거는 저도 전술핵 얘기만 조금 전술핵이요? 전술핵은 다 반대하시는 건가요? 답변 듣겠습니다. 네, 하시죠 뭐. 그 큰 원칙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정할 건지 그거는 뭐 미국도 다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핵 문제를 푸는 데서도 미국도 시진핑 만났을 때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큰 노선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탱하고 있다. 미국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전술핵이라는 거는 현실적이 전혀 않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풀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이 전술핵만 갖다 놓으면 된다라는 거. 또 하나 저는 무기가 좋은 무기가 뭐 사드든 뭐든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평화는 무기만으로 확보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기 이외에 우리가 해야 될 수단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다.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종합적인 평화 대책이라 그럴까요? 평화 정책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쪽에다 대고 북에다 대고 핵, 미사일 폐기해라 안 하니까 이쪽에 강력한 억지력인 전술핵을 갖다 놓고 나서 그리고 같이 한반도 비핵화로 핵 폐기 들어가자. 미국과 러시아가 핵 전략핵 감축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단 전술핵은 미국의 전술핵을 데려야 되는데 미국이 안 주겠다고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되죠? 되고 나면 미국과 협의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한반도에 미국에서 NCND 긍정도 부정도 안 했지만 전술핵이 있었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없었던 거 저기 하는 거 아니고 그게 다시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90년대가 철수했었죠. 예. 그때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네. 노태우 대통령의 그 맞습니다. 선언 속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 재래식 무기나 다른 것들을 국방 예산을 투입해서 늘려나가자. 이거는 돈도 비용도 많이 들지만 말이죠. 이 비대칭 전력이라고 해서 저쪽이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이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해도 그건 전력이 대칭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교로 풀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해 평화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한 겁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분명히 박근혜 정부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 노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노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조금 안보 분야에서 좀 질문을 조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안보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드 문제만 아니더라도 안보에 대해서는 이것은 외교와 국방에 조화롭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의 어떤 면을 보고 안보 부분에서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전략과 어떤 정책이 있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투표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기 이전에 좀 더 확고한 그 안보, 국방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전략 또 외교로 풀기 위해서는 어떤 외교를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원 말 나온 김에 국민의당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모두 까게 하신 거예요. 저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제가 토론을 보니까 과학기술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후보다. 다만 국방이나 외교 분야에서는 철학적 빈곤이 너무 많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사드 배치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사실은 박지원 대표가 지금 의원이 대표로 있는데 이게 지금 늘 호남 쪽에 구애를 할 때 햇볕 정책의 승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변했는데 지금 이것을 북한의 어떤 제재 국면으로 가겠다는 건지 이렇게 뭐 대북 정책이라든지 또 대미 정책이 그때 틀린 안철수 후보를 보고 어떻게 찍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양 후보 진영이 분명히 좀 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영주 의원님 상대적으로 좀 말씀 덜 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먼저 이제 햇볕 정책의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항상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햇볕 정책의 승계와 향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 속에서 평화 체제를 어떻게 양립을 하죠? 양립할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양립을 하냐고요?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양립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대북 제재하고 햇볕 정책을 어떻게 양립을 합니까? 그 답변 좀 해주세요. 시기적으로 뭐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철수 후보는 3개월 이전과 3개월 후, 1년 후에 중단기에 대한 북한에 대한 어떤 전략적 어떤 마인드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모르고 그때 다른 모습이에요. 자, 그에 대한 답변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보면은 자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북제재 그리고 이명박 정부 대북제재가 이루어진 화에서도 개성공단 충실히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런 것을 개성공단 열 겁니까? 예. 개성공단 열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햇볕 정책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고 계신데요. 햇볕 정책의 첫 번째 원칙이 튼튼한 안보입니다. 튼튼한 국방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북한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쐈어요. 격침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라는 건 무조건 퍼주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햇볕 정책이라는 것도 튼튼한 국방과 안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안보에 대해서 뭐 약점이 있다는 데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문재인 후보도 노무현 정부 때를 잘 보죠. 노무현 정부 때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후 이른바 보수정부 9년 동안 계속 이게 국방비 예산이 깎였잖아요. 그런데 국방비 예산을 깎은 정부는 안보를 튼튼히 한다고 그러고 국방비 예산을 늘린 정부는 안보를 소홀히 했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앞뒤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략적 모호성이 어떤 건지를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자 그 부분은 왜냐면 다음 이슈를 또 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할 수도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모실 테니까 와서 계속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 남았는데 그 경제 전문가를 자청하는 유승민 후보의 1번 공약은 육아입니다. 반면에 정책 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1번 공약은 정치 개혁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유승민 후보가 육아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이유 이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승민 후보는 자타가 공인한 경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국방에 굉장히 식견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호 공약을 공동체 위기로 잡은 겁니다. 공동체 위기에서 저출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당을 하면서 육아휴직 3년법, 육아휴직 60%법, 칼퇴근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게끔 또 저출산을 확실히 해결해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1호 공약을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 이렇게 잡아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심상정 후보를 이게 좀 원내 교섭단체가 안 돼서 여기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대리하는 분들이요. 제가 말씀을 대신 드려야겠네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 주권형 정치 개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을 통해서 그 조세, 재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역시 이제 정의당 후보답게 복지라든가 재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도 좀 저희가 좀 안 합니다. 어떤 거요? 질문. 질문하시죠. 저한테 너무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 좀 해주십시오. 사과문 같이 마시고. 아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워낙 자주 뵈니까. 그래요?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라는 진단에 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장점이 있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잘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갖는 의무는 이런 겁니다.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안보 위기, 경제 위기가 왔단 말이죠. 누가 이걸 초래했냐는 겁니다. 지금 야당이 이걸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위기가 초래됐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성찰을 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이게 진정성이 있는데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야당에 의해서 뭔가 경제 위기가 왔고 안보 위기가 온 것처럼 제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게끔 좀 정돈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제 바람은 그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경제 위기, 안보 위기가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있었다고만 할 수도 없고요. 또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문에만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매몰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적절한 후보인가를 들어쓰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텔러슨 미 국무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We have no further comment 그랬습니다.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겠다. 액션하겠다. 이렇게 안보 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강안보, 강력한 국방을 부르짖은 그 툴을 국민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유승민 후보가 적임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햇볕 정책도 다 좋은 정책이고 또 대북 제재 정책도 좋은 그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쓸 때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국민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가장 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장제원 의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지금 선대위에 안 들어가셨죠? 저는 선대위에 당연히 저 국회의원 들어가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산 선대위의 위원장입니다, 제가. 아, 어디 무슨 부산 선대위원회. 그렇군요. 아니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옆에다 유승민 후보가 옆에다 두고 함께 계속 상의를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사실은 부산에 많이 조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산 전략적으로 김무성 대표님도 부산 선대위 위원장을 맡으셨거든요. 네, 부산 알겠습니다.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위기, 경제위기는 조금 말씀드려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거론을 했으니까. 근데 안보위기는 안보위기 원인이 어디예요?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안보위기가 초래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고요. 경제위기, 일자리 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철저하게 비협조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가지고 해서 모든 경제 일자리 관련 법안의 통과를 막았던 야당의 더 큰 책임이 있다. 저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엔 저희는 여론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 이게 공개됐는데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뭐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조사기관이 했는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2%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어떤 건 오차범위 내고 어떤 건 오차범위 밖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 사실은 1위는 모두 문재인 후보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두 당의 당사자인 두 당에 여쭤볼게요. 자, 저것을 어쨌든 민주당에서 계속 고착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도 좀 더 넓혀야죠. 이제 더 외연 확대한다 이거죠. 그렇죠. 다자간 지지율 조사에서 조금 더 넓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안철수 후보가 쭉 올라오다 이렇게 빠진 거는 사실은 뭐 이 유치원 발언이라든지 몇 가지 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네. 상승세를 스스로 깎아먹은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그쪽에서 공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상방에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뭐 하는 쪽만 그거 할 일은 아니어서 저는 저희들은 사실은 저희들의 승리는 문재인 후보의 승패는 문재인 후보에게 달려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문재인 후보가 잘하면 잘하고 이기는 거고요. 뭔가 좀 부족하면 지는 건데 저희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지나치게 많이 의식하거나 보지 않고 뚜벅뚜벅 문재인 후보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뒤집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뭐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도 저희들이 1등이 아니라 2등이었다는 점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2등이었던 것이고 지금도 2등인 겁니다. 예전보다 좀 더 일주일 전보다는 많이 지지율이 더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한 달 전, 2달 전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남은 시간을 충분한다면은 남은 기간을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더 많은 지지를 얻어서 5월 9일 날 승리할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올라가다 좀 떨어진 것을 왜 그랬다라는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뭐 특히 뭐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부동층들이 많이 저희들 지지로 돌아섰는데 그 한계에 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토론이라든지 몇 가지 정책 공약 등에 있어서 실망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들은 부동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공약 그리고 저희들 정책적인 문제로 떠났던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 오해로 이랬던 부분들에 대한 다시금 설명해서 다시 지지층 회복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를 보면 그 전까지는 지역 구도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뭐 영남 후보, 호남 후보.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물론 이제 좀 보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아니, 호남에서 홍준표 후보가 0%가 나오는데 지역 구도가 없어졌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자꾸 그러는 것도 안 맞는 지역 구도가 있다 이거죠. 0%지 않습니까? 0%. 그거는 상대성의 원리로 또 영남 유권자들한테 작용이 될 겁니다.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또 나름대로의 논리적 합리성이 있네요. 왜 우리 후보는 0%인데 지역 감정이 없다. 근데 그게 과연 지역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논란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보수화하고 있는데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논쟁을 여기서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고 과거와 달리 이제 지역에 의해서 완전히 확연되게 갈라지는 것들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념, 이데올로기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건 세대 간의 지지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다르다.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2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1강 1중 이야기다고 좀 보여집니다. 1강 2중. 네, 지난주부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것이 다른 후보에게 붙은 게 아니고 일단 무당층으로 가 있는 겁니다. 무지지층으로. 지지층이 없으므로.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상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비슷한 지지층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안희정으로 갔다가 지금 안철수 의원한테 자꾸 머물러져 있는 건데 그것은 유승민 의원에게 전혀 오지 않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박근혜 대통령 출범에 책임 있는 쪽이기 때문에 성향이 비슷한 안철수 후보로 가고 있습니다. 자, 토론회 이후에 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을까? 이제는 그런 거, 그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선거는. 그렇다 보면 이 토론회에 나타나는 또 공약에 나타나는 정책의 선명성, 정책의 실력, 유능한 후보가 누구일까라고 선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뭔가 외교나 안보 부분에서의 철학적 부재, 유약한 리더십, 그리고 자꾸만 그 이번에 유치원이라든 이런 데는 말실수 이런 것들과 유승민 후보의 아주 정책적 디테일, 유능, 실력 이런 것도 비교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무당층으로 갔다가 다시 유승민 후보 쪽으로 올 수 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희망과 기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기대 희망. 저희는 좀 다르게 저희가 기대를 하는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건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예. 거기 저는 뭐 반론하시는 거 장재현 그쪽에 해당하는 말씀에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저희 안철수 후보가 유능한 후보라는 거, 국가 경영 능력이 있다는 거, 외교 안보에도 튼튼하다는 거, 안전하다는 걸 보일 겁니다. 결국 그 문제 해결한다면은 떠났던 지지율, 지지층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정영규 의원도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여론조사 기관까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자체 조사에서 대반전이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홍준표 후보는 악의적 여론조사에는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에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트렌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트렌드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앞서 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표가 이렇게 거쳐서 온 유동적인 표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몰리게 됐던 때 가장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홍찍문이었습니다.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밀어줘야 된다. 제 지역인 충청도 지역에도 그 얘기가 퍼졌었고 그리고 지금 그 TK 지역에서도 그게 아주 퍼졌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견고함이 더 없어지고 흔들리면서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 된다더라라는 식의 얘기가 TK 중심으로 이제 시작되고 그런 것들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이제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악의적인 여론조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게 홍찍문과 같은 그런 어떤 선동적인 그 선전선동에 의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돼서 나타났던 그거를 홍준표 후보가 악의적인 여론조사라고 저기 합니다. 그 자유한국당에서 자체 조사에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거 선거 위반 아닙니까? 네?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수치를 자체 발표하거나 조사에서 하면은 상승을 타고 있다. 이게 굉장히 모호하게 국민의 민심을 호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당이 수치가 없어서? 대통령 후보 대신 나와서 토론하는데 자체 조사를 밝히지도 근거로 할 수는 않고 없다 그거는 이거죠? 굉장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수치를 밝히지 않고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건 예. 상관없는 그럼 거죠. 저희가 만약에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 한번 문의를 해서 다음에 얘기할 때는 그런 것들이 선거법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그건 죄송하네요. 그건 뭐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이건 장재원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바른정당 내에서 유승민 후보의 사퇴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종구 의원이 유승민 후보의 상황, 그러니까 지지율이겠죠. 이게 나아지지 않으면 29일에 의총을 열어서 사퇴를 논의하자. 저 29일이 중요한 게 그날 이제 투표용지에 이름을 인쇄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퇴 뒤에 비박계와 아마 자유한국당의 비박계 얘기하겠죠. 비박계와 함께 안철수를 지지하면 문재인의 당선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건 뭡니까? 그 본격 선거운동 전에 우리 당 내에서 이런 논란이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다만 어저께 이종구 의원님께서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이었다고 말씀을 했고 그런 것들이 후보 캠프라든지 다
이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되고 고민은 됩니다. 저희가 바른 정치 하려고 새누리당 개혁을 하고자 했는데 안 돼서 나왔고, 또 저희들이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정말 스탠딩 토론이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고 이렇게 바른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이토록 지지해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저희들도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출범에 대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에게 눈길을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출마를 포기라는 것 맞지 않느냐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자성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데 대한 목소리였고요. 다만 저희들이 국민들께 정말 바라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정당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지는 좀 보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보수의 새 희망, 새싹을 놓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완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같은 의원으로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 때 그 뭐 마음이 오죽할까. 아까 이철희 의원님 뭐 고개 끄덕끄덕 장재원 의원 말씀하실 때 하는 거 보면 그런 동병상련 같은 게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 TV 토론에서 보면은 그 여론에 보면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잘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른 후보님들보다 사실상 지명도,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십니다. 유승민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론을 보시고 유승민? 그러시다가 한 번 더 보시면 잘하네? 좀 더 보시다가 괜찮네? 마지막 토론 보시고는 확신을 가지고 좀 찍을 수 있고 앞으로 토론이 5번 더 진행이 됩니다. 5번 진행되는 동안 국민들께서 확신을 가지고 유입니다. 유승민 찍으면 유승민 됩니다. 그래서 뭐 저 유승민 후보는 인천 상륙 작전 13일 만에 서울을 수복했는데 우리도 이제 한 20일 남았으니까 수복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지명도나 인지도가 낮다는 전국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낮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 안철수 후보만 하더라도 1월 달만 하더라도 한 자릿수 못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있는 바른정당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뭐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반대고 끝까지 가서 바른정당에 의견을 내야죠. 시청자들 오해가 있을까 봐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종구 의원 언급 중에 저희 자유한국당 내의 비박계와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 그건 이제 전혀 사실은 그런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이걸 사실은 문재인 후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까지 해서 어떤 연대가 추진되거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건 전혀 아닌데 저렇게 언급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 토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 부지런한 PD들이 선관위에 바로 연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 특정 지역이나 조사 그리고 수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뭐 상승세다 하강세다라고 얘기하는 건 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을 제가 하셔도 어필을 했습니다. 혹시나 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를 한다고 합니다.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대선에 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없을 것 같다. 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상이 없던 것을 한다고 한다면야 모르겠지만 언제 해도 기소했을 것이고 뭐 등록 전후 선거 전에는 할 것이다 다 예상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이미 반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영이 됐다? 그 문제를 가지고 대선을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